일본에는 이런 제도가 있나 봅니다. 심정 전달 제도라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우리나라는 없죠. 우리나라는 피해자들이 재판에 접근할 수 있는 걸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니까, 물론 요즘은 이제 양형 증인이라고 해서 피해자의 아버지나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을 법정에 세우어서, 또는 뭐 사실 서현웅 사건도 그렇고 그 가족들한테 얘기를 해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그 판사가 직접 하기도 하고 검사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심정 전달 제도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거 말하자면, 예를 들면 범인한테 피해자의 유족, 뭐 어머니든 아버지든 범인의 말을 듣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여본 같은 경우는 4년 전에 10대 소년 놈이 있는데 딸이 살해당했어요. 근데 그 어머니, 피해자의 어머니가 그 범인한테, 야, 내 딸 죽일 때 무슨 생각을 했냐라고 한번 그 이유나 알아보자 생각 이렇게 했는데, 그 범인 놈이, 야, 사람이 이렇게 쉽게 죽는구나, 되게 성의 없는 데다. 이 심정 전달 제도라는 것은 작년 12월에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일본 같은 경우도 실제로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들이 재판에 접근할 수 있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꼴통 그 판사놈들이라든가 아니면 이 사업부가 너무 경직돼 있고, 거기에 부안해동하는 검사들 아니면 뭐 변호사들 이런 놈들이 다 피해자는 열외예요, 열외.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나마 요즘은 조금 그래도 뭐 그나마 생각 있는 판사들이 이런 걸 좀 하긴 하는 데지만은, 일본에서는 12월에, 작년 12월에 지금 범죄 피해 유족이 가해자에게 궁금한 점을 물으면 가해자가 편지 형태로 답하는 제도. 특히 이거는 이제 뭐 소년원이나 교도소 이런 조금 그런 어린 범죄자라든가 뭐 약간 좀 이상동기 뭐 이런 것과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 이런 부작용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건 말 그대로 이 범인 놈은 아무런 뭐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가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죽였어요. 근데도 단기 10년, 장기 15년, 기껏해야 15년밖에 안 사는 거예요. 너무나 억울하죠. 진짜 자기 딸은 이제 그 삶을 마감을 했는데, 범인 놈은 아무리 길어야 15년. 그러니까 얘가 15이니까 말하자면 33세, 34세에 나와서, 일본이 얼마나 골 때리는 데면 10대 때 그 잔혹하게 피해자의 목을 참수형 같이 했는데도 출소한 이후에 소년범이었죠. 변호사가 돼갖고 자기가 살인범이라서 그걸 잘한다 이렇게. 완전히 개판이죠. 우리나라는 안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 그 동춘동 사건의 그년도 개 사실 위험하죠. 한 몇 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성형도 할 거고 이름도 바꿀 거고 돈이 많으니까. 어쨌든 이런 거 말고 진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이나 피해자 가족을 대리하는 대리인이 직접 기소를 할 수 있게, 아니면 여러 가지 이 방법을, 왜냐, 검사는 절대 피해자를 대신할 수 없고 대신하지도 않아요. 그럴 능력도 그럴 생각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당사자주의로 가서 오히려 국가가 모든 걸 하지도 않아요. 검사놈들이 뭘 합니까? 알지도 못하고 머리도 모자란 놈들이고 실제로 그 능력도 없어요. 그리고 그럴 생각도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국가가 분명히 당연히 국가의 수사권을 가진 건 좋지만, 지금처럼
저런 류의 검사들이나 저런 류의 경찰들한테 이걸 다 맡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수사사법제도의 극적인 전환이 사실 필요합니다.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었고, 뭐 하는 김에 이번에 뭐 이원석 총장 그 퇴임 전에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했다고 하는데 웃기는 겁니다. 왜냐? 수사심의위원회에 수사심의위원들이 150명에서 300명인데 걔네들이 다 그 밥에 그 나물들 아닙니까? 말하자면 어쨌든 전직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대부분일 거고 법학 교수들 그런 법학 전문대학 교수들이라 대부분 그준데 그들은 어쨌든 같이 밥 먹고 사는 애들인데 그 중에서 무작위로 15명을 취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소위 말하는 저 모수 300명의 모수 내에 검찰의 의견과 다른 사람 최소한 3분의 1, 판사 출신도 3분의 1 이렇게 의무적으로 이렇게 바꿔야지. 100명은 전직 판사들 아니면 그쪽에 밥 먹는 애들 한 50명은 헌법재판 쪽에 있는 애들 아니면 거기는 아니라 하더라도 또 형사재판의 변호사 출신이라든가 나머지 50은 경찰에서 또 수사했던 애 아니면 또 다른 저는 시민단체 인권 부분에서 이렇게 좀 그 내용을 모르는데 수사심의위원회를 한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웃기는 소리죠, 쉽게 말하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 SBS에서 우울증 갤러리 관련된 여러 가지 기사가 나서 소라넷부터 우울증 갤러리까지 교묘하게 진화하는 디지털 성범죄. 뭐 많이 아시다시피 우울증 갤러리는 성착취, 미성년 아동 성착취범들이 흔히 말하는 링 범죄자들이 기생하는 거기에 온거하고 있는 암약하는 공간이 된 지 오래됐습니다. 그럼 이제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이런 것들이 그럼 뭐 당연히 아시는 것처럼 예전에 소라넷 그런 것들이죠. 흔히 말하는 야동이라고 하는 지금은 그때는 그렇게 불렀죠. 지금은 이제 성착취물들을 하는 일종의 브이로더 아니면 뭐 이런 다운로더들 헤비 다운로더들을 많이 일 때 100만 명이 넘을 때 그때 실제로는 오래전부터 그런 애들이 존재하고 있었죠. 1999년 국내 최대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 뭐라고 부르든 그 비슷한 그때부터 시작된 이런 성착취들이 실제로는 여러 가지 그놈들이 수백 명 놈들이 몰려다니면서 그놈들을 싹 잡아들였어야 되는데 그놈들이 사실은 경찰 내에도 들어가고 수사기관 내에도 들어가서 뭐 지들이 수사한다 이다 하고 또 어디 가서 또 돈벌이하고 범죄자가 되고 지들끼리 막 하고 막 이런 것들이 그때부터 시작돼서 퍼졌다가 붙였던 것이 결국은 엠번방 사건까지 왔다가 그 다음에 또 다시 지금 울갤러까지 왔고 그 다음에 뭐 텔레그램은 오래전에 있었고 뭐 이런 소위 말하는 이것들이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과정적으로 추적이 돼서 각각의 어떤 인적 구조들을 싹 다 잡아들였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거기에는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자들이 많이 개입돼 있다. 지난해 개봉한 어나더 바디라고 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추적했던 실제의 다큐멘터리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제일 걱정되는 건 국가 혹은 국가를 대신하고 있는 검찰이나 법무부 애들은 전혀 이런 것을 예방하고 대응할 생각이 없습니다. 즉 말하자면 사회 전체의 다른 부서에서 이 디지털 성범죄라든가 성착취 범죄를 대응할 수 있는 별도의 부서가 필요하다. 지금의 검찰이나 경찰은 절대 믿을 수가 없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놈들이 곳곳에 침투해 있다. 이거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울갤러가 다 단순한 놈들이 아니다. 이건 전면적으로 전쟁을 벌려서 싹 다 잡아 죽여야 된다.
이런 놈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허투루 생각했다 큰일 납니다. 자, 사건을 하나, 아니 사건 전에 영국에서는 여러분 그런 거 보셨나요? 세탁 캡슐이라고. 세탁 캡슐이라는 게 말하자면 세제인데 여러분 커피를 요만한 거 이렇게 눌러서 먹는 거 그런 것처럼 이쁘게 사탕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 포장이죠. 이걸 이렇게 사탕처럼 생긴 걸 해갖고 세탁기에 넣는 거 그러면 그게 이제 세제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세제통에다 이렇게 넣고 하거나 뭐 액체 세제 넣고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깨고 놓으면 돼요. 근데 이게 편리하죠. 그죠? 문제는 치매 노인 혹은 눈이 침침한 분들 이런 분들이 이거를 뭘로 한다고요? 사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갖고 먹었는데 하다가 옛날에 그 그라목선이라든가 이런 그 농약이 밀가루로 생겼다고 밀가루에다가 넣어갖고 파전 부쳐 먹다가 돌아가시는 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만드는 놈들은 편리함과 간편함과 뭔가 상품성 있게 만들었는데 실제로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이런 노인들이나 인지장애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캡슐형 세탁 세제를 뭘로? 사탕으로. 그래서 예전에 우리의 농약이 무색무취하고 뭐 별거 아닌 이렇게 됐는데 그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냄새가 나고 이상하게 좀 그죠? 혐오스럽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건은 조금 한번 검토해 볼 사건이에요. 뭐냐면 사건이 이겁니다. 28년 키워준 작은 아버지를 둔기로 살해한 60대 조카 사건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피고인은 이제는 60대 A씨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삼촌은 70대인데 수원 주택에 사는데 올해 초 1월 30일이에요. 그러니까 2월 7일쯤에 그러니까 그 돌아가신 분 그 B씨라고 하죠. 70대 삼촌, 그 피고인의 삼촌. 아버지가 연락이 안 된다. 며칠째. 그래서 아들의 신고를 받고 경기도 수원 원천동의 임대주택에 가봤더니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주택의 다른 방에 이 피고인 A씨가 있었던 거예요. 현장에서 검거를 했죠. 근데 경찰이 딱 봐도 사실은 B씨를 모르는 사람. 사실은 이 사람이 아시다시피 좀 봐도 그렇죠. 일정 정도 이제 장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모르는 사람 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28년 동안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잖아요. 근데 장애가 있는 저기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인지 장애가 있는 사람을 이제 키워준 거죠. 정신질환이었던 거 말하자면. 근데 완전히 정신질환 심각한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피고인은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직업도 없고 부모도 돌아가셨으니까 자기 어쨌든 조카니까 28년 동안 애를 이제 먹여서 키운 거죠. 뭐 내용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뭐 일부에서는 뭐 학대를 했다 뭐 이런데 모르죠. 그건 어떻게 그렇죠? 근데 경찰이 보기에는 사람은 죽어 있고 옆방에 있는데 완전히 이 조카라는 사람이 완전히 정신적 문제 있는 사람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일주일간 시신을 방치했어. 저 같으면은 만약에 그 사람이 사람을 죽였으면은 아니 뭔가 시신을 처리하거나 뭐 했지 그냥 방치를 하는데 이상하지 않냐. 어쨌든 근데 경찰이나 검찰이나 본인이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으로 20년을 구형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재판부는 이렇게 답을 한 거죠. 야, 제3자의 범행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아니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였다고는 직접 증거가 있느냐? 응? 그러니까 경찰이나 검찰이 아니 제3자의 저기 침입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아니 생각해봐라. 경찰이 못 찾았을 뿐이지 침입 증거라고 하는 것은 증거, 그러니까 어떤 흔적 없이도 나갔다 갈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 사건의 건물의 공동 현관문은 사실은 이게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누구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단지 증거가 없다고 해서 제3자가 출입하지 않았다고 확정할 수 있느냐? 그럼 이걸 입증하는 건 수사기관이지. 즉 말하자면 범행 현장에 제3자가 출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수사기관, 검찰이 객관적으로 증거를 제시해야지. 말 그대로 다른 증거가 없으니까 이 사람은 범인이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죠? 보통 옛날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해서 판사들이 많이 이렇게 유죄 인정을 합니다. 검찰이 제3자가 저기 침입했던 근거가 없습니다.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지. 실제로 제3자가 없었다는 건 아니죠. 물론 거기에 CCTV가 있었거나 그러면은 확인할 수 있지만 그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이것만 가지고 아무도 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범인이다. 이건 좀. 그러니까 형사재판은 좀 더 엄격한 거를 원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은 사실은 정신적으로 좀 정신질환이 있었던 사람이고 지금도 있는 사람일 가능성도 높고 또 하나는 범행 도구예요. 십자 드라이버라고 특정이 됐는데 문제는 그러면 만약 이 사람이 범행을 했다고 하면 그 손잡이에서 범인의 DNA가 발견되지 됐어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이것도 오해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장갑을 끼고 했다고 하면 발견되지 않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십자드라이버의 날에도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십자 드라이버가 범행 도구입니다라고 제출을 했는데 문제는 그 날에 피해자의 DNA도 없어. 손잡이에 DNA도 없어. 그러니까 손잡이에 DNA가 없는 건 그래. 장갑 끼고 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아니 십자 드라이버로 찔러갖고 사망을 했다고 하면은 거기에 DNA가 없는 건 이상하지 않느냐. 거기에 무슨 뭐 닦아내거나 아니면 뭐 이걸 뭐 소독했다고 하면 약품이 남았을 수 있고. 그러니까 뭐지? 또 하나. 또 다른 범행 도구가 이제 전기포트가 이제 전기포트로 대치고 그래. 아니 그 혈흔이 발견되지 않아. 미세 혈흔이 발견돼야지. 그러면은 검찰 애들은 도대체 수사를 어떻게 한 거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수사를 안 했거나 개판을 한 거지. 쉽게 말하면 즉 말하자면 이 범인이 아니 그 이제 피고인이 거기에 일주일 동안 시신 곁에서 이렇게 있으니까 뭐 보고 있다 보니까 뭐 제가 범인이라고 해서 했는데 보니까 그럼 어떻게 죽였어? 이렇게 보니까 드라이버 있네? 이거 포트 있네? 야, 또 네가 했지? 그러니까 이걸로. 근데 이 피고인은 자신의 그 알리바이에 대해서 행적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어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있었다는 거 없어. 그럼 이 진술은 사실은 뭡니까? 진술은 제외를 해야죠. 그죠? 이게 자백은 의미가 없으니까 빼고. 그러면은 근데 문제가 이거죠. 피해자의 아들이 문을 두드렸는데도 열어주지 않았다. 근데 이건 이해할 수 있지 않나요? 왜냐하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사람이 여기서 죽었으니까 무서워갖고 못 두드려도 가만히 있었다. 그러면은 경찰이나 검찰은 이 사람에 대한 심리검사라든가 아니면은 정신검사를 해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그건 자기한테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 안 했다. 그러니까 그럼 검사는 국가를 대신해서 진실을 밝히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유죄만 입증하려고 하는 존재입니까? 여기서 딱 보면 이건 유죄만 입증하려고 하는 거지 실질적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검사한테 어떻게 이름을 맡기냐 이 말이에요. 물론 변호인이 그것을 하면 되지. 근데 이 사람은 생각해 보시면 돈도 없어, 가난해, 부모도 없어. 이 사람한테 있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고 국선 변호인이 들어오겠죠? 국선 변호인이 뭘 합니까? 그냥 대충 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애니까 그냥 그런 정신건강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냥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즉 검사 역할은 뭐예요? 진실을 밝힌 사람입니까? 유죄만 받으려고 합리적이지 않은 증거. 아니 드라이버 날에 DNA가 없는데 이런 범행 도구가 어딨고 전기포트의 피해자 흔적도 발견되었어. 그러면 전기포트를 이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이 닦았다는 거야? 뭐야? 아니 닦은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서 일주일 동안 그 안에 있어. 도망가지 않고 아니면 다른 어떤 알리바이는 되지도 않고. 그리고 가장 심적으로 이 돌아가신 분이 사망했다고는 추정 시간 이전에 말하자면 이 사람을 그 주거지로 데리고 왔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아마도 이 돌아가신 분이 뭐 그전에 약주를 하셨을 수도 있고 그 누구랑 뭐 지인이야 그럴 수 있죠. 그러면 그때 이제 정신적으로 이제 아니죠. 주체적으로 힘이 들었을 수도 있고 이런 분이잖아요. 그분을 이렇게 모시고 와서 그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피해자를 본 사람이 그 사람이면 그 사람에 대한 참고인심 조사를 했어야죠. 근데 왜 참고인 조사를 안 했냐 이 말이에요. 수사기관, 경찰, 검찰이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은 사실 그게 아니라 한번 추정을 해보면 마지막에 데려다 준 사람이 사실은 저기 돌아가신 분이랑 감정적으로 안 좋아. 그래서 서로 치고받고 그래거나 뭐 했는데 욱해는 상황에서 거기서 죽이고 보니까 애가 좀 모자란 애가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수사선을 판단하고 너무 선입견을 가지고 사건을 판단을 너무 속단하는 게 가장 위험한 게. 시신은 일주일 정도 방치돼 있어. 거기에 어떤 잠깐 좀 사람이 있어 일주일 동안. 얘가 이상해. 제가 범인인지 뭐 거기도 있는데 이거 다른 걸 안 했다는 거예요 수사를. 아니 도대체 이런 바보 같은 놈들이 수사관과 경찰이나 검찰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나마 생각이나마 그대로 있는 판사가 이걸 지적해갖고 야 이따위로 수사는 뭐니? 아이 병신들아 등신들아 이 얘기잖아 쉽게 말하면. 응? 수원지법 형사 13부의 고건홍 부장판사가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조금 이상해. 피고인이 그렇지만은 유죄가 의심되더라도 입증은 검사가 하는 거고 얘네들이 저렇게 엉망으로 수사했는데 이게 어떻게 이 말이죠. 즉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정도의 상당히 좀 취약한 사람인 것을 이용해서 경찰이나 검찰관들이 그냥 뭉개버리려고 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하면 쉽죠. 예? 옛날 방식으로 하면 그냥 판사 그냥 찜짜 먹고서 하면 되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이거는 이게 지금이 또 어느 시대인데 이따위로 이렇게 수사를 하는지 참 어떻게 보면 되게 답답할 뿐입니다. 예? 내 말이 신경이 거슬려 그러면 항소에서 정확히 그러면 관련된 마지막 데려준 조사하고 범행 도구 정확히 제시하고 당사자 피고인 정신감정하고 싹 다 하면 되잖아요. 어쨌든 좀 이거는 좀 이런 재판은 좀 그런 수사나 기소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게 되나 이런 식으로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대한민국의 경찰 검찰이 개판이라 하더라도 이 정도 개판은 아니지 않나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서울신문에 이런 기사도 났네요. 서울청 현직 경찰 수사 편의 제공
하고 뇌물수수 정황. 이게 이전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구지검 김천지청에서 알선수재 혐의로 서울경찰청 경감을 피의자로 입건을 했는데 이게 사건 브로커가 라는 비란 놈이 있는 겁니다. 그놈이 실제로는 이 사건 브로커가 서울이든 경상도 구미든 곳곳에 다 이렇게 뇌물을 뿌리고 사건을 청탁을 하는 겁니다. 보통 사건 브로커라고 하는 놈들은 뭡니까? 전직 경찰인 경우는 좀 드물지만 그와 관련된 연결된 전직 사기꾼들이나 그런 범죄와로 조사받은 놈들이 인적으로 연결돼 갖고 뭐 연결돼서 거기서 이제 돈 매기고 뭐 이런 수사 정보 빼내고. 그럼 왜 쟤랑 이렇게 뭐 이런 관계를 가져? 범죄 정보를 빼내려고 했다고 변명을 하는. 그러다가 이제 승진청탁 가지 않은 엉망이죠. 감찰도 제대로 안 되고 엉망이죠. 정확히 내부적인 문제가 있으면 내부 감찰의 기록을 공개해서 이런 애들을 속아내야 되는데 정작 검찰의 수사가 들어와서 뇌물수수 정황이 밝혀지고 입건된 뒤에야 이제 감찰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경찰의 감찰이란 게 진짜 개판인 거죠. 뭔가 외부에서 터지기 전에는 다 지새끼 보호하는 것처럼 하다가 터지고 나서 그때서야 그러니까 욕을 처먹는 겁니다. 이게 하여튼 사건 브로커 이용해서 정보 빼내. 그런 범죄자들은 잘 도망가고 잘 빠지고 형량 낮고 이런 걸 또 변호사들이 또 이용하고 그러니까 또 수십억 수백억 사기꾼들은 수사도 안 받고 받아도 대충 받고 잘 빠져나가고 증거가 없어서 무혐의 받고 증거가 없어. 더 말하면 제 입이 아플 겁니다.